되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의 충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메디컬 패더럴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먼저 얘기하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료적 가부장주의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도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들의 과거의 이 주장은 뭐냐면 환자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판단을 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에게 다 알려줄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적절한 맥락에 맞게 다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환자를 위하는 방법이라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어떻죠?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죠. 환자는 더 이상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요.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차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수술 시 CCTV 논란이나 뭐 의료 소핑이나 뭐 오픈 노트 시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요. 의사랑 환자는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에게는 환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에게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운함과 불안한 사이에 서로 얘기하는 건 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부터 보면 이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알 권리가 의사에 대한 권위 도전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의사들이 가분수적인 형태였어요. 내가 결정도 다 하고 책임도 내가 다 졌습니다. 지금은 의료 보조제도 잘 못 믿었어요. 간호사들이라는 분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번아웃이 오고 지치고 힘들었던 거죠. 그 결정과 책임을 나뿐만 아니라 의료 보조진, 환자, 보호자 모두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친절 역시 진료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요즘 보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어제도 무슨 조우영 선생님이신가요? 뭐 빵은 3시간 기다리면서 왜 의료는 3시간 못 기다리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런 얘기를 하시면 물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만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런 감수성 교육이,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이 의대생 시절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산소호흡기 그 교육을 받을 때 아이와 같이 타도 엄마가 먼저 끼고 아이를 끼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의사도 자기가 번아웃이 됐는지 내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의료계에서 활발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츤데레가 되게 유행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정말 츤데레 집단들입니다. 어느 집단보다 사명감이 높은 집단들의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환자를 위해 최선을 받기 위해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CCTV나 쇼핑이나 이런 형태의 감시가 아닌 신뢰로 의사를 바라봐 주신다면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사람이죠. 의사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환자 여러분들도 함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루크 필테스의 더 닥터라는 그림인데요. 1949년 미국 의사협회가 정부에 대항해서 파업을 할 때 꺼냈던 그림이라고 해요. Keep politics out of the picture. 제가 폴리틱을 제거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의료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접근과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개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대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의 대상은 환자이고 의사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학생이고 선생님이죠. 선생님과 의사를 외면하고 그들을 코너에 모아서는 절대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교육책인데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의료로 바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료 계획에 열을 올리는 동안 단순한 지식 하나를 잊어버렸다. 진실 하나를 잊어버렸다. 의사라는 핵심 인적 자원을 계속 비하하고 낙심시킨다면 아무리 예산을 증액하고 병원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다시 짜도 의료 개혁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수 회장님 말씀드려서도 마음 굉장히 먹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소통과 공감을 이루고 결국 치료에서 가장 좋은 약인 신뢰를 회복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수학치과 교수님, 의사 입장에서 환자 바라보는 신뢰도가 38%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랐는데 진짜 맞습니까? 네. 아까 그 김성주 우리 회장님께서 그 환자들은 서럽고 외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박소연 교수님은 의사들이 외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외로운 분은 둘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 거라 우리 소통을 통해서 좀 외로움을 서로가 달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는 적극 치료를 원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 소송 때문에 적극 치료 못하고 있고 환자는 눈 맞춤을 원하고 있는데 의사의 눈 맞춤을 원하고 있는데 의사는 번아웃이 돼서 환자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문제이고 또 환자는 환자 충분한 설명을 원하고 있지만 3분 안에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온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 우리 숙제로 남기지 말고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기자 입장에서 두 쪽을 다 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 시각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지연 한국경제 기자, 한국외발 기자 홍보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아직. 자, 우리 이지연 홍보이사님은 한국경제신문 바이오 헬스부 차장이고요. 2009년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취재하면서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1년 대한암학회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책도 내셨어요. 저서로는 전문병원 전성시대 그리고 코로나 빅뱅 디바팅 미래에 있습니다. 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한국경제신문 이지연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발표를 제가 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모두 다 아시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로 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쪽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언론은 늘 어떤 사건을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환자 그리고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팔로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발표를 구성을 했고요. 이 첫 슬라이드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인공지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직한 이제 의사와 환자의 소통 관계를 요구한 그림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뭔가 아규먼트를 하는 듯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나왔던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한국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 둘 중에 어떤 그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머릿속에 이 그림 두 개를 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았던 건 미디어에서 주목했던 의사와 환자 그렇게 해서 4가지 사건을 꼽았는데요. 이 4가지 사건을 꼽은 이유는 첫 번째 임세원 교수님이 이제 사망하셨던 사건은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뽑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신해철의 사망 사건, 가수 신해철의 사망 사건은 환자의 입장에서 이 의사들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사건을 뽑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그 의사와 환자의 양측이 굉장히 큰 대립을 이뤘고, 그리고 그 끝에 결국은 이 수술실 CCTV가 설치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양측의 대립이 두드러졌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담았고,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2018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 진료를 보고 계시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원래는 이제 조울증 환자로 알려졌었는데, 평소에 조울증 진료를 받던 환자가 그 예약하지 않고 추가 진료를 해달라고 외래로 왔고, 그래서 그걸 허하고 마지막으로 진료를 보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화됐던 거는 이 환자에 의해 의료진이 숨졌다라는 사건 자체도 있겠지만, 이후에 있었던 이 많은 과정 때문에 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족들과 또 의료진들은 이 임세원 선생님이 끝까지 간호사와 의료진들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보호구역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까지 이 사람들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사상자 인정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를 했고, 하지만 복지부는 처음에는 이제 이 의사상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소송 끝에 의사상자 인정이 됐고, 이런 이 일종의 갈등 요소가 굉장히 뉴스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더 알려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임세원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세원법은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에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 경보 장치를 의무 설치한다. 그리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관련 기사가 한 3,700건 정도가 나왔는데, 이 나왔던 주요 키워드들을 보시면 이렇게 강북삼성병원, 그리고 정신질환자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주를 이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리고 이후에 이 임세원 상을 마련하면서 이 정신건강재단 등에서의 이 노력들이 좀 이렇게 비춰졌던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주요 기사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 임세원 선생님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환자들의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아니시겠죠? 이렇게 굉장히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이를테면 환자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한 목소리로 이 사건을 애도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의 일종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법안이 마련돼도 여전히 의사들을 보호하는 대책은 부족하다라는 이제 후속 기사들이 있었고, 이 마지막에 이 반인권법 내용은 사실 임세원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사 폭행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법안 이외에 정신건강복지법도 임세원법으로 불리면서 이제 그런 정신건강 장애인 단체에서 이 강제 입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던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넘어가자면, 이 신해철 사망 사건도 아시다시피 열흘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그 언론에서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를테면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의사가 첫 번째로는 결국은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단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국가수에서 이 첫 번째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의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큰 이렇게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아시다시피 첫 번째 사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연예인의 사건이다 보니 진실공방도 있었고요. 숨지는 스카이병원에서 숨졌던 과정을 두고 처음에 스카이병원 측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잘못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처음에 보냈고, 그리고 또 신해철 고인이 뭐 수술 후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숨지게 됐다 뭐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망 과정에 대한 미스테리가 증폭되면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11월 30일에 신해철법이 시행이 됐고, 결국 사망 등 중대과실 사건은 의사나 병원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는 요런 상황으로 이제 법안이 마련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 말씀드렸듯이 연예인 사건이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언론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주요 기사 검색어로는 의료분쟁 조정, 뭐 장협착 수술, 그다음에 이 예강이법이 사실 이 신해철법이 만들어지게 된 모태가 된 예강이 사건을 시작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강이법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의사 면허는 이게 이제 그 환자들이나 혹은 이 일반 시민들의 시선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꼽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국가소에서도 과실을 인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당연히 의료계의 반발이 있어서 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진 때문에 사망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소송에서도 이길 수 없냐라는 이런 유족들의 메시지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신해철 사망 사고를 낸 의사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2016년에 강남 성형외과에서 그 한 여성이 20대 여성이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집도의가 병원을 이제 나가고 아마 의전원을 졸업하고 6개월이 됐던 의사가 집도를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러니까 뭐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도 밝혀지기도 했고요. 근데 하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로 이제 나중에 드러났고요. 그래서 환자단체에서는 섀도우 닥터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CCTV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인권위에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근데 이 사건이 또 힘을 받게 된 건 보시다시피 2018년에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제 우리는 경기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공론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게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시자면 첫 번째는 사실 그냥 사회성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연예인이 얽혀있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는 정치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2021년에 결국 법률이 공포가 됐고, 이례적으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거쳐서 23년부터 이제 이 설치 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영상 증거를 남기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관련 기사는 5,252건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치 쪽의 기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관련어로 보시면 경기도나 경기도 의료원을 언급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CCTV나 의료진보다도 경기도에 대한 이슈가 더 많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주요 기사들을 보면 이제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슈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의료계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끝까지 그 수술실 CCTV를 막기 위해 법정 투쟁도 우리는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CCTV가 의무화된 이후에야 그 의사도 환자도 영상 유출이 걱정된다라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환자 입장에서 좀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최소 의무 보관 기간이 30일이라는데 문제를 삼고 환자단체들이 최소 의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 넘어오겠는데요. 그 앞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다 2년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14년, 16년, 그리고 18년, 그리고 이제 올해 이 24년의 의사와 환자의 그 어떻게 보면 밑거름을 마련해준 사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2월 6일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본격화된 건 20일이지만 실제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한 건 이전에 뭐 18일, 16일 뭐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제 난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9일에 환자단체에서도 공식적으로 첫 입장을 내면서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다 이렇게 해서 인권위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의사 환자의 간극을 좀 보여준 발언들을 꼽아봤는데요. 이렇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김성주 회장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폭력 때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다라고 이게 2월께 있었던 메시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이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당연히 환자단체에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측에서는 이것도 이 초창기에 전공의들이 이제 나가고 아마 모 병원 전공의 1년차 여자 선생님이 그 집회에서 하셨던 멘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감이다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이 오르내렸던 멘트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오히려 이 형사처벌 면제는 당연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이제 의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서는 이 경기도 의사연대 의사단체의 수장의 멘트였는데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기사들을 보면 3,575건의 관련 기사가 있었고 이 전공의와 의료계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이 카인즈에서 이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의외로 환자라는 키워드는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론들조차 사실 이 사태를 환자 중심보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중심으로만 비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들로 넘어가면 해도 너무한 의사 게시판, 그냥 사람들 다 죽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제 게시판에 있었던 글들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자 탄압하지 말아라라는 의사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응급실 뺑뺑이, 의사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의협회에서 이런 메시지까지 내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내년 의대 정원을 가지고도 갈등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이것도 역시나 플레이그라운드에 이 싸운다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렸는데요. 두 번째는 지금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그림이라 이 첫 번째 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악성 사건들을 토대로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제가 좀 시각을 나눠봐 봤는데요.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 T와 F의 간극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T는 thinking, F는 feeling입니다. 그래서 사고형인 의사와 감정형인 환자의 대립이 아닐까라는 이 사건들을 꼽아봤는데 지금 이 양쪽의 이 말그림은 의사와 환자가 서로에게 서운했던 말들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들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서운하다라는 게 다음 환자분, 수술은 원래 아픈 거예요. 어려운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요. 일단 봅시다 하고 나중에 아무런 얘기가 없는 이런 이제 일방적인 소통에 대한 관심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환자에게 서운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다른 병원 의사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이 검사 꼭 필요한가요? 이건 이제 약간 과잉 진료에 대한 의심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치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통증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치료가 잘못돼서 아픈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럼 의사에게는 무엇을 원하세요? 환자에게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의사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인터넷이나 지인 말고 의사의 말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의사나 병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불쾌하다, 비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진료 잘하고 병 잘 고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왜 친절까지 우리에게 바라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용어를 좀 누군가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터넷에서 찾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치료 과정도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치료 단계에 있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수술 결과가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의사는 그냥 가버렸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으시고요. 뭐 질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많이들 아십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산문 진료. 이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를 냈던 거고 이제 1차 의료의 진료 시간이라 아마 대학병원까지 포함하면 더 진료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균이 16.4분인데 비해 한국은 4.3분. 1차 의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의료 쇼핑.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렇게 여러 의사를 만나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죠. 지금 OECD 연간 외래 진료 건수가 5.9회고 2021년 통계고요. 한국은 15.7회로 지금 OECD의 평균보다 한 3배 정도로 많은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게 한 의료진에게 이렇게 많은 진료를 받는다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여러 병원을 많이 다니고 계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앞에 두 단계는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고 제도적인 보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 세 번째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지금 이 통계가 정부 공식 발표 통계로 2022년은 추정치였는데 지금 경상의료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이 엊그제 발표가 된 걸로 9.4%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OECD 평균은 9.2%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OECD 평균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이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의사들이 이렇게 의사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경상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이라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만큼 한국이 저수가에 내몰리고 있고 그건 의료비 지출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료진들도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내고 있는데 왜 맨날 의료진들은 의료비가 적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간극이 더 이 의료비 부분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빠르게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 가지의 과제를 극복을 해서 불신을 넘어 신뢰와 협력의 과정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묻는 좀 한국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이미지를 담아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겁니다. 이 의정 갈등 상황의 모든 언론의 보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기사를 뽑았던 이유는 유사한 시점에 댓글이 굉장히 다르게 갈렸던 기사여서 이 두 기사를 뽑았을 뿐이지 어떤 기사가 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위해서 뽑은 건 1차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언론은 근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사건을 보도를 해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의 성격에서 이를테면 이 돈벼락 맞게 하자라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댓글들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상황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본격화되고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사람을 이렇게 정부가 구속까지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의사 커뮤니티에서 그들을 위해 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가 그런 모금을 하자라는 게 시작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댓글을 보시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멍청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답이 없네요. 약간 이런 굉장히 자조적인, 그러니까 의사분들의 이런 행태까지 의사들이 갈 줄은 몰랐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비슷한 시기라서 제가 일부러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고대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 수술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을 인터뷰했던 기사인데, 이제 그 선생님의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말기암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술해서 생존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자기가 보탬이 됐다기보다 이제 생존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됐다, 이런 류의 인터뷰 기사였고, 이 같은 시기지만 이 기사의 댓글에는 평소엔 잘 모르겠지만 아파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확 느껴지고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붕괴로 이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분들입니다. 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약간 이 댓글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딱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실을 언론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타난 현실에서 어떤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는 언론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통과 통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조차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이후의 논의들이 아마 토론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이게 QR코드를 찍으시면 제 개인 프로필이 나와서요. 네. 혹시 제보나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QR을 찍으시고 저한테 많은 메시지들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연 기자님, 언론 역할 부분에서 갈등을 주장하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았고, 또 소통 통합을 하는 한국경제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로 뽑았다기보단 같은 시기에 이제 그 댓글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기사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사회자가 갈등을 조장하지 마세요. 네, 무엇보다 아까 인공지능으로 검색해서 그린 그림에서 아주 현재의 그림은 서로 삿대질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서로가 좀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의 어떤 이미지의 그림이 계속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죽음과 환자의 죽음, 그다음에 그 가운데 기자들이 양쪽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모습과 현재 의사와 환자의 모습이 3분 진료와 닥터 쇼핑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갈등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또 전문가, 의사지만 또 전문가이시죠. 우리 이혜부 카톨릭대의대 정신건강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자, 이혜부 교수님 의정부 성모병원의 정신건강학과 주임 교수로 계시죠.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협력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중독포럼 상임이사고 WHO 중독자문 전문가 포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중독정신의학과 이사장이시고요.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을 역임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소통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많이 또 강의도 하시고 해서 오늘 좋은 발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쌤은 게임 중독 이런 쪽 분야에서도 많이 또 소통도 많이 하고, 우리 의학관리자협회랑 같이 해서 스프리 캠페인이라고 밤 11시 이후에 핸드폰을 스프리에 담는 그런 캠페인을 같이 참고로 좀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쉬운 동작에서 많이 했지만 열심히 찍었던 영상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자, 바람직한 의사 환자 관계 이번 전문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세션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방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션이 가장 심각한 주제일 것 같아서 선뜻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환자 이제 김성준 회장님 하셨고, 박 교수님 의사 입장 하셨고, 언론 하셨고, 저도 사실 이제 의사 입장이긴 하지만 정신과 의사라는 입장이 뭔가 왠지 소통을 좀 더 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서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요청하신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도 뭐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보니까 전공이 10,000명 정도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직 의사가 10만 명, 1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의사 중에 10% 이내가 이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셈이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좀 이전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왜곡적인 상황이었는가를 또 보면 의사를 또 하게 만들고 있어서 상황이 좀 단순하진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관계하고 소통을 이제 이야기하고 보면 실제로 의사들이 어떻게 병원마다 CSC라는 곳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을 교육을 합니다. 친절 교육, 소통 교육 이런 걸 많이 하긴 하는데 잘 안 먹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킬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친절하지 않은데 또 혼자부터 신뢰도도 높고 말 그대로 친데레 같은 쌤들이 있는 반면 근데 오히려 젊은 쌤들 중에서는 좀 여러 가지 항상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사의 캐릭터다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히포크라테스도 의사 환자 관계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둘이가 변호사, 국민 관계 이런 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공적인 하나의 집단 영역, 직업 영역에서 전문가 영역 중에 의사 환자 관계라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이슈가 되고 회자가 되는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유일하게 범죄가 아니면서 칼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유일한 직업이 의사이고요. 강제로 환자를 가둘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건 이제 그만큼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그만큼 윤리의식, 직업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그런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데는 너무 복잡하고 많은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암 환자를 진단을 받고 가족이 왔을 때 피도 눈물도 없이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관계였고 지금의 병원 의료 환경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무엇이 의사로 하여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박 교수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람직한 관계와 소통은 무엇이냐, 의사의 측면, 바람직한 관계와 소통은 환자의 측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좀 만든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과임에도 불구하고 3분 진료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나름 경륜이 있으니까 3분을 보더라도 심지어 30초를 만나더라도 마치 30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진료실에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 전쯤 항상 들어가고 환자 명단을 한번 쭉 봅니다. 그럼 이제 주의해야 될 환자분들을 이제 체크가 돼요. 워낙 이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요구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있어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오늘 이런 분들이 오구나. 정말 어려운 환자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환자 들어오면
그리고 아까 환자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름을 다 부릅니다. 일단 이름을 다 불러요. 누구씨. 그리고 25세 이하는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그 자체가 좀 나름대로 친근함을 가질 수 있고 0.5초 동안은 최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눈을 맞추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만남임을 각인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경험 있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이 3분 진료 시대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차트에 보면 많이 적혀 있지 않고 한 두세 마디가 항상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면 지난 일주일 사이, 최근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가족 사이에 생긴 일 이런 것들이 아주 개인적인 것들 적어놓습니다. 증상이 나빠졌고 좋아졌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적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을 적어놓고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냥 환자분은 이 선생님이 나의 어떤 내 인생의 자체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소식을 계속 따라가고 있구나. 그럼 그냥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대감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폭주합니다. 가끔은 나가려는 환자 붙들어 놓고 그건 어떻게 됐고 이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저희 이제 만성적으로 2년, 3년, 4년 오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매번 짧게 보다가 가끔 환자분이 좀 적은 날 20분, 30분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되냐? 저 그냥 나가겠다. 아니, 좀만 있어도 된다.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것들이 가끔 폭주를 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때론 진료실을 벗어나는 센터나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환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매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한 날 사고를 칩니다. 필요하지 않은 설명을 자세히 막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뭐가 스텝이 꼬이면서 컴플레인 엄청 많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매번 최선을 다하지 말자. 그리고 때로는 환자들은 무슨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저도 이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제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제가 협진을 낼 때 협진하러 가면 꼭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30분 진료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4시간을 진료를 하고 나면 마치 드라마 한 편을 찍은 것과 같은 그 체력의 소진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신과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른과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환자 소통의 핵심은 양의 풀과 사자의 고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되게 부부관계랑도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의사 환자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부관계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젊은 시절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가장 심지어 양의 풀과 사자의 고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 양은 초식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양한테 주면 양은 아씨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왜 고기를 주고 지랄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주는 것을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라면 내가 이렇게 잘 고쳤고 네가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뭘 더 설명을 해주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치료는 당신한테 맡긴 거고 그냥 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간극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 결국은 유대감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이해할 수 있는